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신의 수다입니다. 보통의 가족 녹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NG300이네요. 원래는 이명세 감독의 더 킬러스를 보려고 했었는데 제가 사는 지방에 상영관이 별로 없더라고요. 또 보통의 가족 할 얘기가 좀 있을 것 같아서 영화를 선택했는데요. 근데 별로 할 얘기는 없는 것 같아요. 보고 나니까. 10월 16일 날 개봉을 했었고 제가 이것을 곧 빨리 보고 녹음하겠다 했는데 이제야 보게 되었습니다. 15세 관람가이고요. 109분짜리입니다. 스크린은 1277개까지 달렸었고 61만 명이 보셨는데 조만간 이제 막 내리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원작은 네덜란드 작가 헤르만 코흐의 소설 디너입니다. 한국 책 제목이 디너인 것 같아요. 전 세계에 100만 부 정도 팔린 베스트셀러라고 합니다. 이 소설이 이탈리아, 네덜란드, 미국 이렇게 영화화가 된 바 있고 소설과 한국 영화의 차이라든가 이탈리아 영화와 한국 영화의 차이 이런 것들을 좀 비교하신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 저희 블로그 쪽에 제가 방송편 페이지에 링크를 걸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오셔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연출은 허진호 감독님이 하셨고 각본은 박은교, 박준석 이 두 분이 하셨는데요. 이 두 분은 몽스 국제영화제 각본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이 영화로. 박은교 씨 같은 경우는 마더, 미스 홍당무 이런 시나리오에 참여하셨고 박준석 씨 같은 경우는 슈퍼맨이었던 사나이, 서울의 봄, 각색에 참여하신 바 있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네, 이 슈퍼맨이었던 사나이는 제가 얼마 전에 DVD 감독판을 사서 상당히 기분이 좋았던 적이 있었는데 여하튼 이분들이 각본, 시나리오 참여하셨던 그런 영화들의 면면을 보면 이 보통의 가족하고 좀 접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마더, 미스 홍당무, 슈퍼맨이었던 사나이, 서울의 봄 이런 영화들. 제작은 하이브 미디어 코프가 했고요. 그 이전에 내부자들, 마약왕, 남산의 부장들, 상류사회, 서울의 봄 그리고 이제 12월에 개봉 예정인 하얼빈 제작한 제작사이죠. 역사적인 것 혹은 좀 시사적인 것, 사회적인 것 이런 것들을 많이 담아내는 그런 제작사로 알려져 있죠. 하지만 따뜻한 가족 드라마라든가 코미디 영화도 제작을 했는데 저희 방송에서 녹음한 바 있는 스위치, 핸섬 가이즈 이런 영화들이죠. 스위치 같은 경우는 여러분 겨울에 보기에 참 좋습니다. 약간 표절 시비가 좀 붙기도 했는데 연출 리듬감이 상당히 좋은 그런 따뜻한 그리고 오정생 씨가 나오는데 그 부분의 코미디도 상당히 재밌었던 그런 영화입니다. 소규모 영화죠. 저희 방송도 한번 들어보시고요. 그러니까 제작사도 그렇고 앞서 언급해드린 박은교, 박준석 이 각본가의 이력도 그렇고 이 영화도 약간 사회성이 묻어나는 영화이고요. 하지만 연출자가 허진호라는 거 이 허진호 감독의 연출 느낌하고 이런 각본가 제작사 느낌이 잘 절묘하게 섞여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꽤 음악이 좋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엔딩 크레딧을 보면서 그 이름을 기억했었는데 까먹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검색을 해도 안 나오더라고요. 음악 감독님 이름이. 음악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우아한 느낌이 들었고 실제 클래식도 영화에 삽입되어 있다고 하죠. 출연으로는 설경구 수연, 첫째 아들내인데 부부로 나오죠. 수연 씨가 두 번째 아내로 나오고 갓 아기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설경구에게는 원래 딸이 한 명 있었고요. 이 수연 씨 같은 경우는 첫 한국 영화라고 하죠. 한국 작품들에서 좀 자주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예쁘게 나오시고요. 그리고 둘째 아들내로 장동건, 김희애 두 분이 부부로 나오십니다. 아들이 있고 큰형인 설경구의 딸과 장동건의 아들이 또 친하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사건도 같이 벌이고 그렇습니다. 자, 스토리를 짧게 읽어보겠습니다. 물질적 욕망을 우선시하며 살인자의 변호도 마다하지 않는 변호사 큰형 설경구와 원리 원칙을 중요시 여기는 자상한 소아과 의사 장동건, 성공한 프리랜서 번역가로 자녀 교육, 시부모의 간병까지. 시어머니가 치매기가 있는데 큰형의 아내가 죽으면서 자기 딸도 자기가 모시던 어머니도 동생한테 다 맡겼던 거죠. 그래서 계속 그 상태로 유지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영화 속에 보면은 이제 시어머니를 요양병원에 모시자 이런 말도 나오긴 하죠. 여하튼 이렇게 시부모의 간병까지 모든 것을 해내고 있는 김희애 프리랜서 번역가라고 정확하게 영화 속에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대신에 어떤 봉사활동 단체 거기에 좀 깊숙하게 관여하고 있는 것처럼 나오죠. 유니세프 이런 식의 그래서 그런 쪽의 단체가 만든 광고를
단체 사람들과 미리 보면서 눈물 흘리기도 하고 뭐 그러는데 그 장면이 김희애 씨 캐릭터의 연민이 많은 것을 드러내는 거다 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조금 다르게 봅니다. 그 장면도 그만큼 좀 멘탈이 무너져 있는 상태, 흔들린 상태라고 봅니다. 그 타이밍에서. 그리고 어린 아기를 키우지만 자기 관리에 철저하면 가장 객관적인 시선으로 가족들을 바라보는 수현. 서로 다른 신념을 추구하지만 흠잡을 곳 없는 평범한 가족이었던 네 사람. 어느 날 아이들의 범죄 현장이 담긴 CCTV를 보게 되면서 사건을 둘러싼 이들의 갈등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간다. 그리고 매사 완벽해 보였던 이들은 모든 것이 무너져 가는데. 네, 일단 뭐 전체 평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재밌게 봤습니다, 영화. 재밌게 봤는데, 보고 나서는 좀 기억이 안 나요, 영화가. 뭐, 그렇게 임팩트가 강하다, 인상적이다, 이런 느낌은 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영화 볼 때 당시는 꽤 집중해서 볼 수 있었고, 또 그 각 캐릭터들의 감정선을 부드럽게 전달하면서 흡입력 있게 스토리가 전개되거든요. 결말부 이제 클라이막스에 가면은 어떤 특정한 사건들이 또 벌어지는데 이 두 남자가 어떤 행동을 하죠. 그 감정선이 납득되진 않았습니다. 이해는 되는데 납득이 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나오는 캐릭터들의 또 양면적인 모습들이 계속 나옵니다. 저는 그런 것들이 좋았어요. 제가 좀 이따가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이 캐릭터가 이중적인 모습 혹은 양면적인 모습을 보인다라고 영화가 고발하는 느낌이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의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는 느낌이었습니다. 혹은 이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어떤 다중적인 모습들 이런 것을 보여주는 모습이었어요. 예컨대 이런 거죠. 우리가 뉴스를 보면서 어떤 정치인들의 뭐 부패한 모습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서 정말 비판하잖아요. 저렇게 살면 안 되지 뭐 이런 식으로. 하지만 정작 우리의 일상에서 아주 작지만 또 커다란 범죄가 될 수도 있는 그러한 위법적인 행동들을 아무렇지 않게 나를 위해서 혹은 내 가족을 위해서 내 가까운 사람들을 위해서 저지른단 말이죠. 그러한 모습들이 나오는데 저는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요 근래에 이제 그러한 것들을 좀 강박적으로 이제 PC라고 하죠. 정치적 올바름. 이것 때문에 이 캐릭터가 나쁜 짓을 한 거다. 이렇게 딱 고발하듯이 영화가 전제를 깔고 갔거든요. 이 영화는 그런 것들이 없어서 그리고 다양한 캐릭터들 이 세 명이죠. 사실은 수현 씨 분량이 좀 적긴 한데 세 캐릭터의 양면적인 모습들이 나와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진짜 이 영화 제목처럼 이게 그냥 보통의 가족, 보통의 사람들 아닌가? 저도 영화 녹음하면서 뭐 이건 잘못된 겁니다. 이건 나쁜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또 다른 면에서는 저도 위법적인 행동을 할 거 아닙니까? 저와는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이 A라는 행동을 했을 때 비판하지만 나의 가족이 A라는 행동을 했을 때는 또 그냥 뭐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넘어가는 뭐 그런 모습이 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잘 담아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 나온 김에 이 수현 씨 캐릭터를 조금 말씀드릴까요? 제가 후반에 말씀드릴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영화 속에서 굉장히 좀 이쁘게 나오시고 실제로도 이쁘시고 경성 크리처였던가요? 넷플릭스 시리즈 거기서 시즌 1에서 연기하시는 걸 보고 연기가 상당히 좋은데?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 영화 속에서도 아주 적절한 자기 선을 지키면서 연기를 했었고요. 그러니까 김희애 씨 캐릭터하고 좀 다르죠. 김희애 씨 같은 경우는 감정을 폭발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캐릭터였기 때문에 김희애 씨가 거기 잘 어울리잖아요. 근데 수현 씨 같은 경우는 반면에 그런 캐릭터가 아니었기 때문에 예컨대 이 두 가족 중에서 가장 좀 가족의 냄새가 좀 덜 나는 인물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가족이 맞이한 사건에 대해서 거리를 둔 채 바라보고 판단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캐릭터가. 자, 캐릭터 설정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영화는 이 캐릭터를 그렇게 막 심각하게 아주 깊숙하게 관객들에게 소개할 필요가 없었던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반대로 이런 캐릭터인데 이 사람이 왜 이렇게 객관적이 되었는가? 왜 거리를 두고 있는가? 왜 돈만 추구하는 변호사의 아내가 되었는가? 뭐 영화 속에서는 떡 배달 갔다가 눈이 맞아가지고 결혼했다 뭐 이런 식으로 묘사가 되긴 합니다만 이런 것들까지 너무 보여줬으면 그 중심 감정선에서 너무 지저분해지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 수현 씨 캐릭터 분량이 적은 거는 정말 아쉽다. 왜냐면 수현 씨 이쁘고 연기 잘하니까. 하지만 캐릭터 설정상 어쩔 수 없었던 거 아닐까?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이제는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전체 평을 끝내고 영화를 보면서 이게 참 좋았던 게 딜레마가 자꾸 나오거든요. 영화 속에서 딜레마가 나옵니다. 변호사의 딜레마도 나오고 형제로서의 딜레마도 나오고,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윤리성을 관객에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관객의 판단에 맡겨버려요. 물론 우리는 그 특정 장면에 나왔을 때 이 캐릭터가 어떤 위법적인 행동을 했을 때 영화의 의도를 알죠. 아, 요거는 이 캐릭터가 잘못된 것을 보여주려 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죠. 근데 그렇게 보여주는 것하고 이 캐릭터가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라고 고발하고 윤리성을 강요하는 것하고 다르거든요. 차원이 다른 문제죠. 근데 요즘 영화들은 이제 많은 부분에서 관객에게 윤리성을 강요합니다. 여러분 이거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딜레마는 딜레마이기 때문에 예술의 소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뭐 옳고 그름을 따지자면 따질 수 있겠으나 그 딜레마의 어떤 선제적인, 그러니까 먼저 판단을 영화가 내린 순간에 그건 딜레마가 아닌 게 됩니다. 양쪽을 다 고를 수 없는 게 그게 바로 딜레마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하여튼 영화는 좋았고요. 그리고 이제 이건 허준호 감독의 연출 스타일 때문인 것 같은데, 영화 속에서 여러 가지 이제 비판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나옵니다. 예컨대 뭐 봉사 표창장 같은 거 우리 사회적으로도 큰 이슈가 됐었는데, 그런 사회적인 비판 요소들이 영화 속에서 나오는데, 그렇게 사회적인 요소를 날카롭게 연출하지 않는 동시에 캐릭터의 내면 혹은 이 가족이라는 집단의 내면, 이런 것을 조금 더 파고듭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발생시키는 어떤 감정선, 이런 것들에 좀 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영화를 볼 때 저 캐릭터의 저 위법적인 모습들이 내가 저지른 어떤 일과 비슷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캐릭터의 내면을 보여주기 때문에. 참 재밌었던 게 영화 속에서는 이제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기도 하고, 가해자의 편이었던 자가 피해자의 편이 되려고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이분법적으로 나눌 수 없는 이런 상황들, 이런 딜레마, 이런 것들이 계속 나와서 전 좋았습니다. 물론 우리가 영화를 볼 때는 이것이 옳다 그르다라는 걸 판단할 수 있겠지만 영화가 먼저 그것을 판단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영화 속에서 이제 폭력성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그것을 언급하시더라고요. 이것도 참 아이러니한 건데, 사실은 장동건 아들은 학교 폭력을 당하고 있었다라고 나오죠. 피해자인데 또 피해자가 아니게 되죠. 나중에 보면은. 영화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아들 캐릭터를 소개하면서 무당벌레가 창틀에 앉아있는데 그 무당벌레를 손으로 꾹 눌러서 죽이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저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자, 근데 이런 폭력성이 사실은 장동건 캐릭터로부터 물려받은 게 아니냐, 이러한 평가가 또 있었습니다. 저도 영화를 보면서 좀 놀랐던 장면은, 어머니가 약간 치매기가 있으시거든요. 근데 어머니가 장동건을 자신의 남편으로 착각을 할때, 그래서 여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들한테, 그때 카메라가 장동건의 표정이나 그런 걸 보여주는 게 아니라 자신의 아들의 뺨을 때린 장동건의 팔뚝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카메라가 그걸 찍어 내려가요. 이거는 뭔가 좀 특이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어떻게 보면 뭐 그냥 평범한 장면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러 가지를 연결해서 생각하다 보니까 뭔가 아버지 때로부터 이렇게 오는 폭력적인 어떤 그런 게 있는 게 아닌가. 장동건이라는 캐릭터가 그것을 상징하고 있고, 또 그래서 영화 결말부에서 자동차 액션이 한번 나오죠. 최종적인 자동차 액션 나왔을 때 그것이 가능했던 게 아닌가. 내재하고 있던 폭력성을 실제로는 선한 행동, 선한 표정, 그런 것들로 뭐랄까요, 저는 이걸 억눌렀다고 생각하거든요. 장동건이 자신 안에 있는 내면의 폭력성 같은 걸 그런 선한 일을 하면서 좀 스스로 억눌러 왔었지만 한계에 봉착하자 그런 폭력성이 여과없이 드러났다. 아들 뺨도 냈다 때리고 카메라는 아들 뺨을 때렸던 그 팔뚝을 보여주고, 영화 결말부에서는 자동차 액션 아주 시원하게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죠. 여하튼 그런 자동차 액션도 한번 보여주고 이런 거죠. 그리고 영화 속에서는 이제 설경구 딸이 또 나오게 되는데, 이 캐릭터도 상당히 좀 재밌는 캐릭터입니다. 다양한 면을 보여주는데, 처음에 자신의 사촌 동생인 장동건의 아들, 그 사촌 동생이 친구들한테 괴롭힘을 당하자 그것을 카메라로 찍으면서 이제 그들을 물러나게 하죠. 이런 걸 보면은 감정이 없는 아이는 아니에요. 어떤 공감 능력이랄까 이런 것이 없는 아이는 아닌데 뭔가 좀 무감각한 거죠. 어떤 특정 요소에 대해서 무감각한 겁니다. 내 가족의 일이 아닌 것, 혹은 같은 계층의 사람이 아닌 일,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무감각합니다. 그래서 영화 속에서 어떤 사람이 죽는데 그 죽은 거에 대해서는 뭐 그냥 무감각하게 넘어가고 자신이 받을 선물 얘기나 아버지한테 하고 이렇게 되죠. 거기서 설경구가 깜짝 놀라서 좀 벙친 표정을 짓기도 하고,
근데 설경구가 사실은 그러한 행동들을 해왔거든요. 앞서도 스토리에서 말씀드렸지만 정말 어이없게 자동차를 무기로 삼아서 한 가족의 아버지를 죽인 그런 사람의 변호를 맡게 되는데 자신의 명예와 혹은 돈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그것을 맡게 되죠. 이 설경구도 감정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감정도 잘 참아요. 이 영화 속에서 김희애가 좀 무례한 행동이나 표현을 했을 때에도 설경구가 거기서 뭐 재수 씨한테 큰 소리를 친다던가 이런 게 없죠. 감정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어떤 특정 요소, 특정 부분에 있어서는 좀 무감각한 거죠. 그저 이것을 그냥 일로 치부하는 겁니다. 그런 대사가 나오는데 인상적인 대사였는데 설경구가 장동건한테 나는 내 일을 하는 거고 너는 네 일을 하는 거다 뭐 이런 식의 대사가 나오거든요. 물론 이 설경구도 이제 후반에 가면 좀 변하긴 합니다만 종합해서 보면은 이런 폭력적인 것이라든가 혹은 무감각한 것이라든가 설경구와 장동건의 아들딸에게서 나타나는데 이것이 어른들한테서 시작된 것들이다 사실은. 근데 그런 것을 보여주는 서사 흐름이었습니다. 그래서 뒤늦게 이제 어른들이 그것을 바로 잡으려고 하다가 어떤 또 큰 사건이 벌어지고 마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막 콕 집어서 정말 날카롭게 어른들 나빠 이런 식으로 나온 게 아니라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날카롭지 않게 이런 부분들을 보여주었다는 거 영화 속에서 좀 집중해서 볼 수 있는 한 요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왓챠평을 보다 보니까 부감샷에 대해서 하늘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그런 카메라 구도죠. 부감샷. 그런 부감샷이 사실은 절대자의 시선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영화가 약간 종교성을 띠고 있는 거 아닌가? 평가를 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 부감샷이 제 기억에도 제가 영화를 지금 잘 기억 못하는데도 여러 번 나오긴 하더라고요. 이게 범죄 현장에 대한 장면, CCTV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은 일종의 부감샷이라고 할 수 있죠. 노숙자에 대한 CCTV 혹은 이제 베이비캠이 또 등장하는데 CCTV에 찍힌 그 사람들의 죄를 고발하지 않습니까? 김희애가 자기 아들의 옷을 빨래하는 장면 그리고 이제 결말의 자동차 액션 후에 나타나는 것들 그 왓챠평에서는 또 이런 말씀도 덧붙이시더라고요. 이제 운명론적인 쌍둥이 장면들 복선이죠 어떻게 보면은 그 멧돼지를 내려다보는 설경구와 결말부의 자동차 액션씬 부감샷 그러니까 설경구는 사실은 멧돼지를 죄 없는 멧돼지를 총으로 쏴서 죽였단 말이죠. 그리고서는 그 멧돼지를 이렇게 내려다보잖아요. 근데 이제 나중에 결말부에서도 누군가가 자기를 내려다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고라니를 차로 친 장동건과 결말부의 자동차 액션씬 이게 복선으로 이어지는 거 아니냐 혹은 운명론적인 쌍둥이 장면들 아닌가 이렇게 평가를 하시더라고요. 좀 재밌는 평가인 것 같습니다. 영화가 직접적으로 이건 나쁜 겁니다 라고 말하지 않는 대신에 이런 카메라의 구도 혹은 연출 이런 것들로 관객의 판단을 돕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제가 좀 인상적으로 봤던 건 유리창입니다. 제가 NG 251편에서 다뤘던 8월의 크리스마스에서도 유리창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허준호 감독이 8월의 크리스마스에서도 유리창을 좀 중요한 순간마다 좀 쓰셨고 뭔가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쓰셨는데 이 영화에서도 약간 그런 게 좀 중요하게 쓰신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보이지만 상대가 보이지만 서로 교감할 수 없는 혹은 도달할 수 없는 그런 느낌. 유리창을 사이에 두고 손을 뻗는 게 서로 보이지만 손을 맞잡을 수는 없잖아요. 사이에 유리창이 있으니까. 그래서 좀 인상적인 장면이었던 거는 그러니까 김희애와 장동건이 차에서 아들의 문제로 다투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처음에는 자동차 안에서 이제 그들의 모습, 그들의 음성을 담다가 그 아들이 밖에 지나가면서 자신의 부모가 자동차 안에서 싸우는 거를 보게 되죠. 그래서 아들의 시선으로 자동차 밖에서 소리가 들리지 않는 김희애와 장동건의 다툼을 보게 되죠. 그것을 또 관객이 보게 되는데 짐작을 하잖아요. 왜 저렇게 싸우고 있는가. 그 아들은 지금 짐작을 하잖아요. 저는 그 장면이 좀 슬프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그 차창 안으로 섣불리 갈 수는 없을 겁니다.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지금. 그리고 이 부모들도 섣불리 이 아들에게 뭔가를 조치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그리고 이제 설경구와 딸이 로펌 사무실에서 사건을 이제 상의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때 관객 혹은 이제 세상과 부녀 사이를 막는 사무실 유리창이 등장하죠. 결국에는 설경구가 블라인드를 내려서 그 창을 가리고 말죠. 그래서 세상 혹은 이 관객으로부터 도망치고 싶은 왜냐하면 거기서 나오는 얘기들이 뭔가 떳떳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단절되고 비밀되고 고립되고 싶어하는 스스로 그런 것을 이제 블라인드를 내림으로써 그렇게 표현했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 반대로 이제 설경구가 노숙자 어머니의 집 창문을 아주 힘겹게 열고 돈다발을 아주 힘겹게 또 집어넣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에서도 창이 존재했습니다. 창이 존재했지만 설경구는 그 창문을 힘겹게 열고, 이 사람은 진짜 돈으로밖에 지금 상대방과 교감할 수 없는 뭐 그런 처지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기 때문에 돈다발을 또 아주 힘겹게 막 집어넣어요. 이렇게 경계를 넘어간단 말이죠. 유리창의 경계 혹은 단절의 경계, 윤리성의 경계, 이걸 넘어간단 말이죠. 처음에는 서로 보이지만 교감할 수 없고 도달할 수 없는 그런 느낌이었지만 영화 후반에 가면 설경구 캐릭터가 자신만의 방식 혹은 자신만의 어떤 마음 자세로 그것을 뛰어넘으려고 했던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또 그 캐릭터가 거기서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그 유리창의 경계를 넘어서면서 심정이 좀 바뀌게 되죠, 영화 속에서. 여하튼 이렇게 부감샷 또는 유리창 이런 것들로 영화를 한번 또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말부 설경구와 장동건의 감정 변화 혹은 뭐 태도 변화 이런 건데, 이게 좀 저는 감정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았어요. 좀 급발진 아닌가? 그야말로 여러 면에서 급발진이죠. 감정도 급발진, 자동차도 급발진. 그런데 다른 분들의 글을 좀 보니까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미 그런 쌍둥이 장면으로 복선을 좀 깔아뒀고, 또 영화 속에서 여러 장면을 통해서 이 두 캐릭터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설경구 같은 경우는 그 딸의 무감각하고 뻔뻔한 태도, 그것을 결정적으로 보면서 자신이 변호했던 싸가지 없는 부잣집 아들내미와 다를 게 무언가, 내 딸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장동건 같은 경우는 그 아들이 아주 심히 참회하는 그런 태도를 보인단 말이죠. 그 병원에 있는 예배실에 몰래 들어가서 울면서 괴로워할 정도로 이 아들의 문제에 대해서 좀 많이 힘들어한 장동건에게는 그 아들이 막 눈물 흘리면서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뭐 나 이제 아버지처럼 착하게 살겠어요. 이렇게 했을 때 지금까지 그렇게 힘들었고 괴로웠던 마음이 눈 녹듯이 없어지고 그 아들을 받아들이고, 그래, 이렇게 참여했으면 됐어. 내가 이 아들을 이제 끝까지 지켜줘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화면들이 쭉 나오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이 논리적으로는 이 두 캐릭터의 심정 변화, 태도 변화가 이해는 됩니다. 근데 이게 감정적으로 좀 저는 납득이 되지 않더라고요. 논리적으로 이해되는 것하고 감정적으로 납득되는 거 혹은 공감되는 거는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특히 저는 이 설경구의 변화가 납득이 되지 않았어요. 초중반에 캐릭터 내면 혹은 그들의 괴로움을 하나하나씩 잘 짚어가다가 후반부에 너무 빨리 그 마음 상태의 변화를 그냥 화면 몇 개로 보여주면서 이 정도면 됐지? 이런 이유 때문에 변했던 거야? 라고 보여주려고 한 것 같은 느낌? 그런 것들이 좀 아쉬웠습니다. 총평하겠습니다. 이 영화 딜레마가 살아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 보통 사람들, 우리네 모습같이 나오는 캐릭터들이 참 좋았고요. 사회 비판적인 요소가 있음에도 그것들을 날카롭게 보여주지 않고, 또 영화가 먼저 판단해서 관객에게 강요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선대로부터 이어져 오는 그런 나쁜 것들, 결국에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키워놓은 기성세대 문제 아니냐, 이러한 것들이죠. 근데 그것조차도 이렇게 부드럽게 날카롭게 강요하듯이 보여준 것이 아니라 그런 것도 좋았고요. 부감샷과 유리창 이런 것을 통해서도 영화가 무언가를 전달하려고 있는 것 같다. 여기서 방송 마치겠습니다. 저희 방송 유튜브, 팟빵, 쥐약, 음악 스트리밍 풀로 해외 팟캐스트 등에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희 블로그도 있고요. 11월 달에는 좀 블로그를 열심히 하려고 하니까요. 매일 하나씩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졌거든요. 그래서 블로그도 열심히 쓰겠습니다. 강신의 수다 블로그 혹은 강신의 수다 트위터 이렇게 검색하시면 트위터와 블로그 모두 찾아오실 수 있고요. 저희 방송 지금 들으시고 다른 의견들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좋아요 버튼도 좀 눌러주시고요. 제가 몸살 기운이 좀 단단히 걸려가지고 지금 방송을 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횡설 수술하고 막 그런 것 같은데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어요. 감기 조심하시고요. 12월 달에 강신의 영화제를 할 텐데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제가 지난 영화들을 보는 작업을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놓친 영화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이명세 감독의 더 킬러스가 극장에 걸려 있으려나 싶은데 여러분 검색해 보셔서 꼭
보시기 바라고요. 서울권에서는 좀 보시기 편할 것 같아요. 상영관이 많이 있으니까. 다음 방송은 제가 뭘 녹음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NG 300편이고요.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